커뮤니티에서 이제 화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그림이에요. 아, 와, 여럿 죽이고 돌아왔어, 10대가. 아, 진짜네. 기원전 10대는 전쟁을 하고 결혼을 하였지만 지금 10대는 그렇지가 않고 난 무서워요. 뭐 그런 얘기 나온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영웅들의 모습을 본다면 엄청난 그런 전운과 거기에 따르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나이가 20세가 안 되었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했던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책무나 성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이연되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만큼 광활하고 그다음에 야성적인 형태의 삶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한 삶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긴장감도 좀 덜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좀 극단적인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스파르타 얘기죠. 여기는 남자아이가 7살이 되면 집에서 나와서 국가의 공공교육장에 들어가야 됐대요. 거기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10시간 동안 배웠던 게 투창, 검술, 승마 이런 잔뜩 배웠고요. 16살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의 새끼 중에서 2끼를 알아서 해결해야 됐대요. 각종 수렵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만드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된 것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내가 일정 이상의 어떤 성취를 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대를 가서 이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시민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하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7살부터 30살까지 이제 성인 어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지만 사회 일원으로서의 어떤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7살부터 나와서 30살까지 그야말로 평지풍파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30세의 스파르타인과 너무 극단적이지만 지금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대략 30살 정도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의 고민의 어떤 종류나 거기에 따르는 어떤 체감이라는 것은 참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전에 문헌들을 읽으셨을 때 그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치열함이라는 것이 우리랑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론 그분들이 더 훨씬 힘들게 사셨고 우리가 편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삶의 무게라는 게 다극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무게와 이 무게가 동등비교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만큼의 강박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약간 연령이 높으신 분은 금방 답이 안 나옵니다. 또 있죠. 올해가 몇 년이지? 그거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헷갈리시는 건 뭐냐 하면 달, 일은 거의 잊으시고 그다음에 요일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 뭐 토요일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우리 생각이 이 반복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감각이 좀 무뎌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인지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의 새록새록함이라는 것들 좀 경감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상준님은 지금 본인이 대략 몇 살 정도라고 인지하고 계세요? 저는 45살 이후로 나이 세는 걸 잊었어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사실 물어보면은 저는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아침 햇살이에요라고. 준비할 시간도 안 되시고 배워야 돼. 진짜. 그거 배워야 돼. 여기에 나오신 패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젊은 나이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세대와 같이 계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 나이 계산법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때 뉴스에서 유행했던 거였는데 뭐였냐면 나의 나이 곱하기 0.8을 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엄청나게 뭐 사람들한테 회자되면서 주로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술자리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셨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몇 살이지만 지금 나이 계산법을 한다면 이렇다니까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김상준 씨는 아까 이 나이 계산법으로 따진다면 말씀하셨던 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아시죠? 45.6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오, 서경석 씨는 이 나이 계산법이라면 몇 살이 되시는 거죠? 전 정확히 40. 설수연 씨? 저는 37살. 아, 네. 저 28살. 네. 저도 32살. 네, 이렇게. 그래서 받았던 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나 인지와 비슷하게 나와있는데 이런 계산법이 왜 나오게 된 거냐에 대한 어떤 로직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논리는 이겁니다. 현재 총인구 중에서 85세 이상인 인구 분포가 있거든요.
이 인구 분포가 50년 전에 68세 이상의 인구 비율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인류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비율이 일정히 움직였고, 그렇기 때문에 68세는 현재 85세에다가 0.8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현대 나이는 말이야 0.8을 곱해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걸 들으면 꽤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일단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만 나이로 했을 때 2살을 깎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분되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60세는 48세, 그 다음에 70세는 56세, 그리고 80세 같은 경우에는 88이 64니까 64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너무 기뻐지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그러할 정도로 우리의 건강 수명이 더 길어지고 있고 그만큼의 활동성도 커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0.8은 뭐 매직 넘버로 곱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수명이 길어질 분들한테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뭐 140살 이상의 세월을 살 수 있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뭐 0.6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복지, 문화와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생애 주기에 있어서의 나의 노쇠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활발함에 대한 부분들을 저해하거나 증진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지금의 삶의 패턴 중에서 본인의 노력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경감된다 볼 수는 없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길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급함이 좀 덜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은 이거였단 말이죠. 빨리 뭘 해,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 단계별로 꼭 해야 될 어떤 태스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시기를 놓치면 그야말로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격차를 내 안에 남기는 것 같고, 그 조급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 삶을 이렇게 몰아가는 어떤 압박이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좀 쉬었다가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부분들의 여유를 이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닌가라고 선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여러 사회의 곳곳에 조금씩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떤 스테이지로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어요. 중년이라는 어떤 나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7년 전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였냐면 중년은 몇 살일까요? 여쭤보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뭐 30대 분들은 40대, 40대는 50대라고 그랬고요. 50대는 60대라고 그랬어요. 무슨 적어도 난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고요. 상대에게는 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었는데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송가인 씨 팬클럽이었어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팬카페 글 하나였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50대 후반 이상 되시는 청년분께 호소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분들 다 모이세요. 대상은 누구냐면 50대 후반 이렇게 적시하신 거예요. 내용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거는 시간과 돈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걸기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멜땡 가입해서 빨리 우리 송가인 씨 음악 열심히 들어서 스트리밍 횟수 늘리자고, 이 얘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던 건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50대 후반은 청년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미디어라고 불리웠던 스트리밍 서비스, 그다음에 팬덤 문화 이쪽에 빠르게 들어오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자손분들이 무슨 팬클럽 활동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혼냈던 이분들입니다. 대신 그렇지 않고 본인이 막 분홍색 옷 입으시고 지방 공연 가시고 가서 막 몇 시간씩 댄스하시고 굿즈 만들어서 뭐 서로 나누고 이러고 계세요. 더 무서운 건 자금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밥차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예전보다 더 젊게 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문화의 어떤 수용이라는 것들이 예전처럼 세대별로 다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예전처럼 그 스테이지에 이런 일을 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였죠. 나이가 드신 분들끼리 계신 곳에 가서 그분들끼리 함께 지내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과 함께 활동적으로 즐기시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유튜브 동영상 다는 댓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60대 청년인 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거였습니다. 본인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질 것 같다. 넓어질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스테이지를 계속 구가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삶에서의 어떤 변화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옛날 분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했었냐면 그때 꼰대 테스트라고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거 보시면서 다 이렇게 자괴감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상주님도 다른 패널 분들도 네, 너무 놀랬죠. 내가 꼰대란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라떼라는 말로 바뀌었죠. 맞아, 네. 맞아. 그래서 맞아. 똑같이 지금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 이분들과의 어떤 시간적 문화적 격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흉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각성시키는 작업들로서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냐면 뭔가 나는 새로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골프를 배우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테니스를 배우는 분도 계시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 중에서 뭐 드론 자격증부터 코딩에 새로운 것들을 엄청 시도하는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학원 가야지라는 것이 굉장히 어린 학령기에 젊은 잘하는 분들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의 내 패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 대리님 야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이유가 학원 가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개발. 업무 끝난 다음에 본인이 배우고 싶은 취향이나 취미나 업무 능력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7시에 시작하는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야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야근이 싫은 이유가 사생활에 대한 존중 이것이 있었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거 말고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도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배운단 말이에요. 저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뭐 와인을요. 아니, 저는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뭐 공예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들에 대한 시작이 막 나와지고 있단 말이죠.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한 용기와 시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이전에 들었던 어른다움에 대한 것과 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대한 부분들의 새로운 정의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만 어른이 아니라 나 진짜 어른 맞아? 이런 자문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나이엔 이거 해야지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명절에 모이면 하는 공격들. 아, 그러니까 중고생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이거 나오고 고등학생 올라가면 대학은 어디 갈 거니?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취직 준비는 됐니? 취직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결혼은 안 하니? 결혼했다고 그러면 이제 애이냐고 애이 때냐고 그러면 둘째 안 낳냐고 맞아. 둘째 난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 있죠. 걔는 공부 잘하니? 뭐 이거 계속 돌고 있는 거 영원히 도돌이표. 그러니까 난 너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알고 있다면 그걸 물어보지 않았을 테니까. 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만큼이 가지고 있는 무게라는 게 이 나이 땐 이걸 해야 돼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같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 나이 때 뭐든지 할 수 있어에 대한 강박을 없앤 나의 그야말로 오픈 마인드? 이게 가능한 거냐에 대한 것들. 또 한 가지는 그랬을 때 내가 뭔가 새로 시도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용기를 얻고 그만큼의 독려할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내 삶을 내가 설계할 수 있느냐. 남의 스케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때 뭘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나의 인생의 스케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기만의 패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도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83년생 분들이에요. 83년생이 이제 저희 데이터에 늘 나오는 게 5의 배수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30에, 40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65세, 75세 이런 식으로 5의 배수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손가락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이렇게 5의 배수로 플래닝하는 게 보이거든요. 또 어렸을 때 배웠던 게 그거였죠. 뭐 20에는 이걸 해야 되고 30에는 뭐 뜻을 세워야 되고 이런 내용들 40에는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런 내용 때문에 그때마다 한 번씩 점검해 보는데 83년생을 본다면 우리의 나이가 40이죠. 근데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는 게 이런 게 보여요. 역사상 최초로 올해 40살이 된 남성 중에서 40% 정도가 비혼 상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결혼이 통과 의례처럼 전원이 다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른 우리의 어떤 너그러움, 우리의 수용성이 넓어지는 것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다양한 형태의 삶의 형식으로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 같은 어른이란 정의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강박 같은 부분들이 해치되어진다면 또 어른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내가 어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때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그 패널 분들과 함께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빠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른 얘기를 하다 보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엄마는 어른이라는 그런 표현상에서 연관성이 크게 보이는데 아빠는 거기에 순위 없었어요. 그때 계셨던 남희석 씨, 설경석 씨, 그다음에 진현주 서현님 같은 분들이 전부 다 거의 울었죠. 내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내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여기가 먹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건 충격이에요.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빠는 힘들구나. 왜 힘들까에 대한 부분을 막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산업사회의 그늘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1970년대부터 한국이 산업사회로 전환이 빨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직주근접이란 말이 되더라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큰 그런 좀 불균형된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방식의 어떤 농업시대라든지 그때는 그 집과 일터가 이게 분리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일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고 교류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이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대한 어떤 공장, 사무실 이런 식으로 출퇴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총력전이었죠 거의.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진 아빠가 가정에서의 어떤 유대가 옅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존재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좀 흩어지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함께 나눴던 것이 좀 페이소스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빠가 어른에 안 들어있군요. 이 얘기는 뭐 아빠가 어른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지만큼의 총량이 줄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요. 아빠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엄청 바뀌었어요. 이게 어른의 연관어인데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꾸준히 변화하는 걸 보면 지금 남편과 아빠가 이제 드디어 순위 안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런 이야기에 사실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빠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거였어요. 아빠는 나랑 시간을 같이 보내기 좀 어려운 분. 그 다음에 가족과의 유대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 자체가 서툰 분.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2015년도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되게 슬퍼했었고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가 양성의 고용의 어떤 이런 기회가 좀 더 균등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들. 두 번째는 그만큼의 인식이 있는 분들이 가정 내에서 우리 간에 상호적인 도와주는 내용들, 그다음에 보육과 육아에 대한 부분들 함께하는 내용들이 커진 것들. 우리 삶에서 일과 삶의 밸런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압력이 행사되어지고 있죠. 뭐 주 5일제, 그다음에 또 52시간제,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의 효율화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보다 가정에서의 아빠의 어떤 시간을 늘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내용들이 더 포함되어진 것도 1번 있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입니다. 그 사이가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 내에서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가정의 중요함,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부분들, 유대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관습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정상화가 도모되기 시작했구나. 그다음에 팬데믹이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사실상 그 친구가 우리한테 일깨워 준 것도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성년이라고 그러면 법적인 어떤 나이라고 하니까 나이만 20살이 넘으면 성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기준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언어에서 어른 그러면 칭찬이에요. 어른 다 됐네. 그다음에 또 맞아. 어른 같다 얘기하면 굉장히 칭찬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우리는 희망하는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두렵죠. 나 어른인가? 맞아. 내가 내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어떤 부분들의 노력과 거기에 따르는 자산을 취득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어른이라고 이제 불러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우리의 퍼셉션이 있는데 이 뒤가 걱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아, 너도 이제 결혼했구나. 그러면 사람 구실을 해야지. 어떤 얘기냐? 친척들 대소사도 찾아뵙고, 그다음에 누구 돌잔치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온단 말이죠. 이제 일가를 이뤘으니까 드디어 네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들이 암묵적으로 엄청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은 그거죠. 아, 나도 이제 집단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구나라는 중압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못했을 때의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두렵죠. 5월은 진짜 힘들죠. 그렇지. 맞지. 뭐 거기다가 요 최근에 나왔던 축의금까지 합해지면 이제 거의 통장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어떤 수준에 대한 욕망은 있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 불일치가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불안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데 이게 팬데믹 때 엄청 늘어났어요. 그 불안감, 외로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늘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든 생각은 뭐였냐면 이걸 어떻게 해소하지에 대한 어떤 자구책을 찾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2년 반 동안에 지내오셨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이제 공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객들이 이제 들어와야지 저희가 공연이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형태는 많이 좀 저희가 그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개런티도 좀 깎아야 되고 네. 이미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출연하는 배우가 혹여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고 하면 이게 공연 자체가 그냥 무산이 돼버리니까 경제적인 거에 굉장히 큰 타격이 이제 있었죠.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일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지금의 나의 기반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유리 같은지를 알게 된 거거든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잘 몰라왔는데 그 미래에 대한 기존의 아주 작은 기준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만큼의 불안감이 때에 따라서는 우울감으로 오기도 하고 병리적 현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꺼리던 정신과를 내과 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하는 분들이 엄청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뭐 현실이 때문에 정신과에 잘 가지 않아요 이러는 분들이 이제 그렇지가 않고 내가 직접 검색해 봤고요. 의지를 가지고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하고요. 추천받았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다행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는 능동적 키워드에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예전처럼 이렇게 쉬쉬하거나 계속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넘어선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제 해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님이 굉장히 소중한 분으로 올라오고 있고 심리 상담소 컨셉의 프로그램들이 엄청 인기를 끌고 있죠. 재밌는 건 예전에는요 그런 상담 코너 같은 게 주로 부부 상담이 많았고 그분들이 아침 방송에 나오시면 항상 그늘막 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목소리 변조하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일반인 분들도 본인 얼굴 다 밝히시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유가 다 힘들기 때문이에요. 맞아.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우리 모두 힘든 겁니다. 그만큼의 어려움을 이제는 사방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열려진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위안을 줄 수 있도록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성용섭 씨 케이스를 봤는데 상담 프로그램에서 본인 고민을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용기 있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오은영 박사님한테 얼마 전에 프로그램 때문에 받았는데요. 동업을 했어요, 이렇게. 좀 아닌 게 판명이 됐어요. 제가 떠안아요. 그런 상황에서. 서경석 씨는 에로건트한 거예요. 약간 오만한 거예요. 근데 다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저는 너무 잘했다. 네, 그래서 오만함을 버리고 이젠 저도 막 의지도 하고요. 안 될 때는 미안한데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훨씬 더 일이 더 편해지고 마음도 지금 얼굴 좋아진 거 봐. 엄청 좋아졌어요. 괜찮지? 네. 폈대, 폈어. 저는 오랜만에 배웠는데 정말 편해지셨어요. 제대로 그만큼의. 꽃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분야에 전공하시고 공부하셔서 힘들게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예상외로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리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고 본인의 삶에 대한 어떤 지침을 받는 것도 소중하다. 재밌는 거는 이제 이때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이 도움의 고민이 과연 나한테만 있는 것이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요.
나한테만 있는 거라면 내가 노력하고 내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한테 있는 거라면 전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시리어스한 얘기인데요. 인생 주기에 따라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본 거예요. 재밌는 거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다 각자 본인의 삶의 스테이지에 맞는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 그리고 30대 분들도 마찬가지로 취업과 연인 관계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작업들이 경험이자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까. 근데 3040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있지만 부동산 이슈가 이 문제는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너무 어려운데 일단 주거 환경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산의 격차가 커지니까 여기에 따르는 어떤 낭패감과 절망감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보이고요. 50대, 60대는 드디어 이제 건강 나오고 그리고 부부에 대한 어떤 사이나 관계에 대한 것들 나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40대 이하에는 어떤 건강, 의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는 게 50, 60대예요. 그래서 당연히 관리하고 치료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마음은 따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마음은 좀 따로 봤어요. 이유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봤더니 여기에 역할이 단순히 마음이 아니었어요. 엄마로서, 딸로서, 그다음에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드는 생각이 각자 나이별로 고민이 있다. 고민이 당연히 오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사회적 형태의 텐션이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성현석 씨 있으십니까? 요즘 고민? 저는 이제 50이 됐으니까요. 이제 10년 후쯤에를 대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네. 또 저는 그냥 좀 닥친 이제 출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무섭다라고 뭐 출산이 다들 그렇더라고 안에 있을 때가 편할 때라고 하시니까 지금도 나는 꽤 불편한데 도대체 얼마나 더 힘든 앞날이 펼쳐지는 걸까 뭐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 요새 하고 있어요. 김홍현 씨도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40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미혼 남성으로서 과연 노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의 일상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일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아 각자 다 다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일치하는구나라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패턴 보는 게 직업이니까 재밌는 게 모든 고민 글이요 출발할 때 제가 몇 살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네. 그래서 되게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50이 됐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40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미혼 남성. 그래서 맞아. 예, 응당 이때는 이걸 해야 돼 내지는 내가 좀 지난 다음에 이걸 준비해야 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는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테이지에 내가 그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엄청난 그런 고민을 하나의 걱정으로서 승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국 사람들이 동시에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 이게 바로 시간, 돈, 나이를 늘 얘기해요. 시간, 돈, 나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돈 나누기 나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의 인생의 성적표처럼 받아보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재밌는 게 늘 자기 고민을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본인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온라인 했을 때는 나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전달해야 가능하니까 출발 이런 식이에요. 제가 뭐 33살 여자 지방 사립대를 나와 학점이 3.3에 오랜 수업 생활 끝에 특허사무소에 입사해서 경력 6개월인데 한 달에 뭐 25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제가 정상적인 건가요? 뭐 이런 거 엄청 올라옵니다. 맞아. 어떻게 본다면 객관적인 지표들이죠. 나이라든지 뭐 경력의 기간이라든지 수입에 과다라는 건 지표이긴 한데 인생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제거하고 숫자화 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강박처럼 얘기하는 사회가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이럴 때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23살 생산 직무 스펙 평가해 주세요. 24살 전문대 남자 냉정하게 스펙 평가요. 그래서 본인의 숫자를 다 쓰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한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형태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스펙은 나이 대비 성과를 얘기하는 내용인데 원래 스펙이란 말이에요. 이 기계장치의 명세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단어를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서 쓰이고 있다. 이게 되게 좀 무서운 얘기죠. 왜 그런 거냐?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기랑 비슷한 건데 이런 식이에요. 좋은 조직이 있어요. 훌륭한 조직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이 조인할 분들을 모집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원하세요. 누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리는 10개 있는데 1000분이 오시는 거죠. 기준이 명확해서 저희는 이런 분을 원해요. 이러면 다행인데요. 그렇지가 않고 좋은 분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대학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분은 저는 대학 받고 대학원 더요. 저는 어학연 수요, 공모전이요, 봉사활동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무리한 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대 경쟁을 하는 비교평가의 시대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설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와요. 뭐 50대에 뭐 몇 억을 모았으면 정상인가요?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사회 안전판의 부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살아오고, 그러니까 누군가 사회가 나를 놓치지 않고 돌봐준다면 이런 다급함이 없죠. 근데 알아서 해. 노년의 어려움은 네가 챙기는 거야. 그 순간부터 금전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안전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을 모으지 못한 분들은 조급해지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의 금전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니 그때의 어떤 정해져 있는 스탯들을 제대로 밟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여쭤보는 구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얼개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불안감 없이 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합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 삶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거든요. 난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이게 어떤 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순간부터 나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준거가 될 수 있는 대상자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내 기준의 행복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어떤 굉장히 좋은 집을 샀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상을 만들지 않고 그 비교가 주관적인 비교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금전이라면 누구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내 친구 중에 제일 잘 나간 애랑 비교할 거거든요. 항상 그래요. 저희가 데이터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런 수평 비교를 한 명만 다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집을 샀고요. 영희는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영철이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모두 다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슈퍼셋으로서의 나의 자아를 형성해 놓고 그거에 모자란 부분만큼을 계속해서 자괴감에 들게 빠지는 악순환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비전을 위해서 배우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멘토가 요구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분들이 수련받는 스승님이라거나 선배님, 사형 그랬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우리의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멘토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 멘토가 필요하게 있는데 멘토를 좀 봤죠. 그랬더니 이제 오은희 박사님 당연히 수익권에 올라오고 계시고 흥미로운 게 유튜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찾고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위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필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내가 배우는 것이고요. 흥미로운 건 아이유 씨가 나옵니다. 아이유 씨가 멘토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이유 씨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공력과 쌓아왔던 그런 과정에서의 치열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쌓아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멘토를 찾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는 뭡니까? 어른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난 이미 어른이 되었나?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야말로 지금 어떤 상태냐면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아이인 것 같은데 어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어른이라는 분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크고 모든 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내가 얼마만큼 불안하고 나약한지를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변화를 내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숨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팬데믹이 오고 그다음에 지금 나왔던 자동화가 되면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키오스크 엄청 많죠.
처음에는 뭐 공공기관 쇼핑몰 갈 때마다 체온 측정하는 그 정도였어요. 지금은 뭐 QR 코드 넣고 그다음에 소독약 나오고 인식되고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뭐가 나오냐면 가는 곳마다 이제는 상점이 자동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 갔었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큰 단지인데 1, 2층이 상가로 꽉 채워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상가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배달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세탁도 도와주시고 이러니까 동네 상권이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분양이 끝났더라고요. 봤더니 절반 이상이 무인이었어요. 무인 독서실, 무인 운동하는 곳, 심지어 무인 갈비집도 있었습니다. 갈비집 뭐였냐 하면 밀키트 갖다가 구워 먹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무인이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슈는 뭐냐면 그거를 어떤 분은 좋아하시지만 어떤 분은 힘들어하시죠. 로봇 카페가 생겨가지고 제가 가서 관찰하면서 봤었는데요. 흥미로운 게 젊은 분들은 오셔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앱을 사용하시고 앉아서 막 공부도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들어오길 주저하시는 걸 본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쭈뼛거리시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생각나냐 하면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막내로 자라가지고 세상 일에 서투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은행에 데려가시더라고요. 가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통장 만들어 보라고. 제가 나는 낯설고 무서워서 못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엄마는 뒤에 계시고 전 앞에 가서 만들었거든요. 그때 뭘 느꼈냐면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 내가 어른이 하는 일을 했구나. 그리고 그때 뒤에 계신 엄마가 돌봐주셨던 것이 엄청난 의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제가 어머님들을 돌봐드려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이유가 어머님들이 인생의 지혜가 쌓였지만 밖에 있는 QR코드니 아니면 키오스크니 이런 부분들은 힘들어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런 나이가 드신 분이 인생의 지혜와 무관하게 생존의 어려움을 겪을 만큼 우리 삶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는 게 예전에는 그냥 지혜를 얻고 삶의 기준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 어른이 되었지만 이젠 그렇지가 않고 뭔가 제대로 하기 위한 학습과 습득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되는 형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른이라는 것은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려와 영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회 변화에 맞춰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새로 배우고 그런 새로 배운 경험들을 어떻게 상대편에게 나의 지혜와 함께 녹여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한 영화 감독님이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티셔츠를. 뭐라고 써 있냐면 Growing old is mandatory, but growing up is optional. 늙는 건 필수, 성장은 선택이에요. 나이 든다는 건 누구나 당하는 일인데 성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나이 든다는 게 어른이 된다는 게 당연히 내가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좋건 싫건.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건 늙는 거고요. 내가 어른의 제대로 된 어떤 위치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다는 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성장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성장은 뭐 국가가 하는 거야. 경제 성장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우리 아이 크고 있네. 잘하고 있네. 이게 성장으로 사적인 걸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각자의 일상이 소중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성장을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해야 돼요.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장을 갖지 못하면 이 사회에 있어서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의 나의 욕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강의 들으신 모든 분들이 그냥 단순히 나이 드는 것보다 자라나는 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그를 통해서 더 지혜롭고 현명한 어른이 되시기를 제가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테스트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좋아요. 5점 만점이고요. 1번,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날 때까지 30분 이상 운동한다. 요즘 못해. 나는 매일 채소나 과일 통곡물을 먹는다. 이건 0.5점입니다.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일상생활에서 마시지 않는다. 나는 일주일에 15잔 이하의 술을 섭취한다. 아, 매주. 한 18잔 정도 되는데 이거 그럼 넘는 거죠. 아이 아깝다.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나는 현재 정상 체중이다. 1점. 단순화해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략 5점 만점에서 여성분은 1점 깎일 때마다 2.8년 정도, 남성분들은 1점 줄 때마다 2.4점 정도 수명을 깎아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저는 5점이에요. 재수 없죠. 어머. 근데 저의 체지방률은 15% 미만입니다. 재수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속노화의 악순환이죠.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야 이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사람과 동물에서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몸속에 노화의 시계가 가고 있는데 자기계발서에서 4시간 반만 자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4시간 반을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더 맛있는 게 땡기게 되고 술도 땡기게 됩니다. 쇼폼도 땡기게 되고요. 그리고 쾌락이 당기게 되니까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를 더 몰아붙이면 또 잠을 더 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뇌 쪽이에요. 대사 쪽을 봐보죠.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잔뜩 들어있는 가속노화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근육은 빠지고요. 지방은 늘어납니다. 이런 지방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피하 지방이 아니라 대사적으로 안 좋은 지방이고 염증 물질을 만드는 지방이에요. 이 염증 물질은 근육을 녹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근육을 녹입니다. 결론적으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는 ET 체형이 됩니다. ET 체형이 되면은 만성 질환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몸속에 노화 세포가 늘어나게 되고 이 모든 변화는 여러 가지 노화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노화 시기가 가속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 속도를 관리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 오늘 RT 제가 달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내가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하시게 되면 40대 남성 기준으로 수명이 20년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와. 이미 가속노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생활습관 교정을 조금만 하시게 되면 한 2달 정도만 노력하시면 생물학적인 나이, 신체 나이가 3년 정도 젊어진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악순환으로부터 하나하나씩 멀어지면서 또래보다 젊게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상에 참 유튜브 틀면 요새는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누구는 메가도즈 비타민C를 먹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무조건 걸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잡곡밥만 먹으라 그래요. 맞아요, 홍수연. 그런데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가 많지만 설계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애 주기에 맞게 또는 본인의 체질에 맞게 조감의 뷰를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네 가지 M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노인의학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우선 이동성, 모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의 노화를 측정을 하려면 사실 꽤 복잡합니다. 사실은 뭐 걷는 속도, 악력, 인지 기능, 우울증 정도, 만성 질환, 그다음에 혈액학적인 파라미터, 혈액학적 변수 여러 가지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 품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금 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테스트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확실한 방법은 바로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평소대로 걸었을 때 1초에 1m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최대한 많이 걷고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리를 교통수단으로 우선 생각을 하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디폴트, 기본을 내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힘들어. 걷기가 주는 효과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걸음 수가 1000보 늘 때마다 고혈압, 우울증, 비만, 수면무호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성이 약 10%씩 줄어들었습니다. 오, 많이 줄어드는 건데, 10%면. 보통 2000보 정도부터 걷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8000에서 10,000보 정도를 걸으면 그 이익이 쭉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는 걷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를 하죠.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흡연이다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어머. 여기 다들 지금 앉아 있는 게 정말 좋은데. 선생님 지금 집에 올라가실 때 계단으로 가시나요? 저는 제 사무실이 7층에 있는데 솔직히 대부분 걸어갑니다. 근데 저희 집은 11층인데 여기는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걷기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안 해도 너무 잘하시는 모범생 분들이 있습니다. 6070인 분들이죠. 큰형님 누님들.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체중이 이제 너무 빠지고 또 근육이 이제 쇠약이 생기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운동을 뭐 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보면 거의 이제 95%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매일 뭐 1시간 걷습니다. 뭐 2만 보 걷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근육이 빠집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육이 빠질 만큼 걸으시니까 근육이 빠지죠. 근손실 나는 거예요, 걸으면? 네. 너무 많이 걸으면 근손실이 생깁니다. 진짜? 잠깐만, 네. 그러면 형님 누님들 얼마 정도 걸으셔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잘 드시고 그리고 걷기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 다른 운동들을 근력 운동 포함해서 다른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같이 병행하시라고. 특히 건강검진하면 막 나옵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또는 당뇨 초기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요. 이러면 이제 또 찾아보시고 아 이거는 내가 생활 습관으로 하겠다. 네. 걸으시면서 한 10kg 빼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온몸이 아프고 막 쇠약감이 생기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고 관절 가동 범위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후의 분들은 그동안 앉아서 일하시던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고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고 특히 어깨 관절도 굉장히 딱딱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정형외과를 가시면 이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근육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내가 중병을 앓았을 때 병원에서 20, 30% 근육이 줄어들어도 집에 온 다음에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떻게 보면 근육 저금 통장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그냥 TV 보시면서 굉장히 천천히 이제 걸으면서 자전거 이렇게 운동하시는 타시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돈을 내고 운동을 배우세요. 그 돈이 지금 아깝게 느끼실 텐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점검을 받으시고 내 근육에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를 평가를 받으시고 운동 처방을 받으시고 그 운동을 배워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실습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들고 걷고 나머지 운동들을 하시다 보면 90살까지도 잘 걸으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걷는 이유는 8, 90대에도 내가 자유롭게 걷고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려고 걷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MZ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요? 코비드 때는 뭔가 골프, 테니스 이런 게 좀 유행이었다면 네. 요즘엔 좀 더 사람들 만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크로스핏이나 아니면 클라이밍 이런 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강도. 그러면 요즘 중년분들이 꼽는 4060의 운동 트렌드는 뭔지 혹시 아세요?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어싱. 네. 요즘에는 그 집 근처 공원에 아예 저걸 하라고 길을 내놨더라고요. 흙길로. 아 진짜요? 네. 오. 네, 재성 씨 말대로 전국적으로 이제 맨발 걷기 길이 생기는 걸 보면서 또 맨발 걷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실감했고요. 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맨발 걷기를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 자체가 원래 원시 시대에 30년 동안 쓰려고 진화가 된 건데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살아요.
결론적으로 관절의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휴. 너무 막 충격을 주면서 2만 보, 3만 보를 찍다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로 거리를 채운다.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위험은 결국에 감염이죠. 아무래도 이제 파상풍 백신 뭐 맞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괜히 또 당뇨발 생기고 감염증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절단하시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양말 정도는 신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또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즐기신다고 하면 맨발 걷기도 정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식습관을. 네. 맞아. 앞서 이제 청년과 중년들이 서로가 운동법을 뒤바꿔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 간에 뒤바뀌어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지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생겨요. 소식, 간헐적 단식, 일일 일식. 다 해봤어요. 수원 씨 다 해봤죠? 다 해봤어요. 지민 씨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다 소식해요. 그래서 끼니를 많이 군살이었구나. 아니 근데 회식 때 또 술을 드시잖아요. 술을 좋아하죠. 근데 건너편에 박나래 씨, 허한나 씨 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걔네는 제가 남긴 거 다 쪼먹었거든요. 그렇게 됐군요. 작은 거인이 됐군요. 이런 식습관들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2030, 조금 더 넓혀서는 한 4050. 어느 정도 몸에 에너지가 충분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병원을 찾아오셨던 50대 A씨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고 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정말 잘하시는 걸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분이죠. 그분의 식단입니까? 네, 그분의 식단입니다. 좋아 보이죠?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마른 비만입니다.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골다공증이 나왔고 당뇨병 전 단계에다가 고지혈증, 지방간. 다들 웅성웅성 하시는데요. 네. 식단 나오자마자. 총 열량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초대사량 정도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아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선 PT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또 대사증후군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억울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왜 A씨가 만성질환이 생기고 또 마른 비만이 생겼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나나,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탄수화물이죠. 요거트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제국물이죠, 시리얼. 아침에 혈당이 스파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파이크가 생긴 다음에 점심 때는 식욕이 많아지죠.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한 사람은 점심 때 더 잘 생기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그때 외식을 주로 하세요. 이 외식에는 또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또 양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점심 이후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깁니다. 아이고. 그 두 번의 스파이크 때 생겼던 과량의 탄수화물은 대부분 다 복부지방으로 즉각적으로 또는 지방간으로 즉각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던 거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피하시려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저는 좋은데 붉은 고기는 사실은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거기다가 고위험 음주를 하시면 또 만성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네, 그리고 술 드시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과일을 드시는데 이 과일도 역시 탄수화물이라서 다시 또 체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A씨는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우아한 겉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지방이 배와 간에 쌓이고 또 근육은 빠지는 몸으로 이제 본인의 식단을 이제 만들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설득을 해서 안 됩니다. 골다공증 약 드셔야 되고요. 당뇨약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식단을 손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일단 채소 위주 그리고 좀 당분이 없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구성을 하고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드시는 과일을 좀 끊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붉은 고기를 좀 줄이고 그 자리에 이제 건강한 단백질을 넣었고요. 음주량은 한 번에 최대 와인 2잔 정도로 줄여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점심은 외식 계속 하십니까? 네, 그래도 점심은 어쩔 수 없을 건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방한 당뇨약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약이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정작 이제 놓치고 있던 게 열량을 제한을 하셨는데 열량 자체는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열량을 더 늘리면 어떡하냐? 네,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드렸죠. 오히려 지금 기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가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려야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3개월 뒤에 어떻게 되었냐? 지방은 500g 빠졌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늘어났고요. 6개월 뒤에 혈당 범위도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네, 점점 이제 당뇨약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체성분이 바뀌고 몸의 대사적인 특성이 바뀌게 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60이 넘으시면 웬만하면 고도비만이 아니고는 살을 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 기관이에요. 지방이 없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는 단순당이나 정제곡물을 오히려 저는 많이 드실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드셔서 지방과 근육을 늘리셔야지 결국에는 일상생활, 삶의 질도 좋아지고 오히려 질병도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린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 또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행동 중에서 무조건적인 영양제 맹신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마치 쇼핑을 하는 것처럼 이 닥터 쇼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와. 아이고. 네. 아, 저게 한 이 사람. 사진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한 분의 약입니다. 딱 보기에도 약이 정말 많죠. 네. 근데 이렇게 약을 쌓아놓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맞아. 77세 CC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기는 했지만 텃밭도 가꾸시고 또 교회로 나가시면서 일상에 불편함 없이 지내고 계셨는데 남편께서 뇌경색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특히 자정 전후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방광약을 2가지 드시기 시작했어요. 방광약을 드시면서 변비가 생기고 또 소화가 안 됩니다. 식사를 점점 못하게 되시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기운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잠은 안 오고 또 잠을 못 자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습니다. 점점 낮에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늘어나요. 점점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가족들이 눈치를 챘어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니까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또 받으시고 전문 치매 약물을 처방받습니다. 이 치매약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식욕이 또 떨어지고 또 소화제와 식욕 촉진제를 처방받고요.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여러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에 나오는 건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휠체어에 실려 오신 모습으로 저랑 만나게 되셨습니다. 자, 방광약에서 시작을 해서 수면제, 치매약, 소화제, 식욕 촉진제 이런 증상들 가라앉히고 환자분들 편안하게 만들어드린 약들은 대부분 사람의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약들이에요. 약의 부작용을 약으로 막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운이 다 빠진 거죠. 처음 처방받은 방광약에는 인지 기능을 약간 떨어뜨리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방받은 치매약의 부작용은 안타깝게도 방광의 예민성을 또 끌어올립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이렇게 상쇄되는 작용을 하는 약을 제거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을 제거해주는 약물 정리 과정을 거쳤고요. 2주 뒤에 다시 CC와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는요. 다행히도 수면과 식사, 배변이 좋아졌고요. 또 한 달 뒤에 인지 기능을 다시 평가해 보니까 다행히도 정상 범위까지 인지 기능이 회복되는 결과를 봤습니다. 와. 이렇게 CC처럼 운이 좋으신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답답한 경우에는 제가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도 약 정리를 열심히 해서 다시 걸어 다니시게 만들어 드렸는데 다시 여기가 저리다, 여기가 쑤시다, 어지럽다 하시면서 이 의사 선생님 가시고 저 의사 선생님 가시고 이게 결국에는 점점 약이 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약을 먹고 차 가라앉는 상태가 되니까 또 증상이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증상이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약을 한꺼번에 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마취된 거랑 비슷한 거죠. 점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근육이 빠지고 몸져 눕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어르신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이 증상을 견디시고 또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증상들을 약으로 깨끗이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이 증상에는 이 약 이렇게 증상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고려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야간요, 밤에 소변 자주 보러 가시는 분들 브릿지 운동 같은 것들 열심히 하시고 케겔 운동 하시고 이런 것들 하시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만 들다 보면 그 약의 부작용이 약을 또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